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진로, 인생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취업 고민, 사실 인생 고민 많으시죠?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 취업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오늘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강의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직업적인 갈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불안정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가진 직업을 헤아려 보니까 36가지 직업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직업을 많이 옮겨 다니느냐고 핀잔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요. 지금은 프로 엔잡러, 또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이런 닉네임으로까지 호칭을 받게 되었고요. 대기업, 공공기관, 이런 것들, 금융기관까지 채용 대행을 직접 한 200여 군데에 하면서 지금은 커리어 코치로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 만나게 되지만요. 제 이름 세자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시적으로 경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채용은 그렇다라면 어떻게 또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잖아요. 아주 구체적인 취업 준비 전략까지 이렇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미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노력 필요할까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의견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비관적으로 보시나요?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느냐고요? 사회적으로요? 물론 아마 다를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환경운동가 길스턴이 한 이야기인데요.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어떤 관점이 좋다 나쁘다라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부정이다, 비관이다, 나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관점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면 이 2가지 관점이 모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실패한 기업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여러분 최초로 개발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라고요? 틀렸습니다. 소니 아닙니다. 네, 코닥입니다. 코닥.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하고도 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필름이 마진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아날로그 카메라 이용 못 해보셨죠? 저는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하던 세대였어요. 항상 이게 필름 안 가지고 오면 더 이상 이제 24판 이상은 찍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걸 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당장에 떨어지는 이익, 그러니까 거기에만 매달리다가 이스트만 코닥이 2001년도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이용하고 계실 건데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개발하는 업체는 어딜까요? 뭐라고요? 애플요? 땡입니다. 애플은 과실을 따먹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은 게 로고잖아요. 애플이 아니라 노키아입니다. 노키아라는 업체인데요. 핀란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핀란드의 GDP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이 노키아는요, 그냥 1, 2등도 아니라 전 세계 1등을 13년 한 기업입니다. 여러분 반에서도 1등하기 힘들잖아요. 정규에서 1등하기 더더욱 더 힘들죠.
여러분 살고 있는 시도에서 1등 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국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서 1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뉴스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노키아는 그러니까 한국 1등도 아니고 전 세계 1등을 무려 한 번도 아니고 13년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기업이죠. 2G 시장의 약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0% 정도를 잠식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걸 개발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름이 이제 명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경영 전략을 짜면 좋을지 고민할 때 컨설팅 의뢰 기관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컨설팅 기관이요. 이게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일단 전화가 되면서 컴퓨터 기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오케이, 우리가 분석해 줄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자, 봐라. 모든 시장에는 이 프리미엄 시장이 있다. 그러니까 명품 시장이 여기 있다. 알겠지만 그게 백이든 자동차든 뭐든 간에 어떻습니까? 고가 시장들은 1%에서 2%다. 하지만 너네는 전체 세계 시장에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데 굳이 이 1%, 2% 시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이건 앞으로 가도 프리미엄 폰 시장으로 가게 될 거다. 그냥 굳이 괜히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노키아는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저도 간혹 이야기를 듣긴 하는데요. 대단히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무시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노키아는 파산하게 되고 그의 핀란드는 마이너스 GDP 9%를 찍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1970년대 반도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미쓰비시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는데요. 반대로 절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가 다 날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너네는 기술력이 안 된다. 둘째, 기술력이 되어도 시장이 너무 협소하다. 셋째, 막대한 자본력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돌아간다라면 이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0조 정도의 돈이 생산시설에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안 돌아간다라면 너네 그룹 전체가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의견을 반영을 하고요. 그럼 더 이걸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의 의사결정은 대단히 느리고 복잡합니다. 근데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D램 시장이 전 세계 1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미래 예측에 대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고 실패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어떤 기업들은 성공했고 어떤 기업은 실패했는가? 이게 기업만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땐 초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빨리 나이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폭이 사실은 갈수록 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낙관적 시나리오가 플랜 A죠. 어렸을 때는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이게 플랜 A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대학생 정도만 되어도요, 20살이 넘어도 벌써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플랜 B, 아니야. 차선책 정도만 되어도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여러분 인턴에 들어가시려고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보다 보면 이게 만만치 않네. 플랜 C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플랜 G,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대 변화와 흐름과 그에 뒤따르는 트렌드들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로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굶주림으로부터 사실 벗어난 게 그다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유목민이죠. 끊임없이 그 추위를 피해서 그죠?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제 그죠. 밀을 재배하면서 이제 땅에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G2 국가로 가장 강대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이 아주 단단하게 이제 구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형성된 것들이 이제 땅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권력, 신분, 이런 것들, 힘,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시작해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넘어가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정보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품종, 다량 생산들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고도 성장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인력들을 채용하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없던 기업이라는 이제 규모의 경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스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말하는 스펙과는 좀 대단히 차원이 다른 스펙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게 그냥 스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촘촘하게 좀 복잡해졌던 스펙이 있죠. 근데 그것도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식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이제 유연한 팀제, 조직, 다양한 가치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 문화, 이런 부분이 있고 기업들이 이제 세상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보면 기업들이 그죠 실제로 글로벌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기업이 또 악의 축으로도 비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막강한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찰스 스왑이 4.0 인더스트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교육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뭐든지 4차 산업혁명으로 다 바꿔달라고 주제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닥치면서 4차 산업의 혁명의 싸대기가 다 한 대씩 맞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싸대기 한 대 다. 더 맞아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제가 농담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급속하게 우리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제 주도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초입에 있긴 하지만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도적으로 미중 간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과거에는 스펙 위주로 채용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대기업 채용을 많이 담당을 했었는데요. 제가 감히 채용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철저하게 학벌과 스펙과 토익 점수와 이런 것들로 규정을 했다라면요. 원바스켓에 다 담지 마라고 주식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과거에는 그렇게 스펙으로 95%를 뽑았다라면 그러다가 90%, 80%, 70%, 지금은 반대로 60에서 70%를 역량 중심의 인재로 뽑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채용 환경도 변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가 인간 수명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주변의 할머니만 보시더라도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해하실 겁니다. 벌써 이제 남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80대가 되었고요. 여성분들은 85.7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500세까지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500세까지 살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30대 몸으로 500세까지 살아간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면 살아가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는 한 150세까지 이렇게 실제로 기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평균 수명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 수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치원이나 보육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요양원이나 어른 돌봄센터 이런 곳이 많이 생겼다는 생각들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일자리 기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또 젊어지고 싶은 이걸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쪽의 산업,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봐오셔야겠죠.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가구가 가장 많았을까요? 2016년도 기준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2016년도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임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이미 가장 많았습니다. 약 28%, 1, 2인 가구가 다 포함하면 무려 50%를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도 이렇게 28% 정도가 1인 가구다. 이렇게 2016년도에 조사였는데요. 자, 2020년도 조사입니다. 2019년도에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2045년도가 되면 800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된다는 겁니다. 약 국민의 36%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이제 충격적이었었는데요. 2021년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3분기에 무려 이미 40%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단축을 20년을 단축한 거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이토록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1인 가구다, 2인 가구다라고 해서 여러분 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제 집이 더 많이 이제 필요해지게 되었고, 모든 산업, 모든 물건, 모든 제품, 모든 서비스들이 다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1인 가구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제 김남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나노 사회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이제 가구들이 흩어지면서 가족 사회 중심이 아니라 1인 중심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SNS로 연결되어 있지만 홀로 사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것 때문에 트렌드가 굉장히 미세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트렌드가 미세해지다 보니까 미세한 트렌드들을 남이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전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2011년도, 10여 년 전의 기사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 당시에 2020년도, 203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GDP가 약 2%대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2%에서 적게는 1%대로 내려가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 2%대로 떨어진 거죠. 2030년도에 올 일이 훨씬 더 온 겁니다. 그럼 이게 꼭 안 좋은 거냐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유럽 같은 선진국도 다 1%입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저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이제 성장한 국가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는 속도도 너무 이제 빠르다 보니까 준비가 이제 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속도가 빠르면 좀 위험하잖아요. 항상 자전거를 탈 때도 내리막길이라고 여러분 브레이크 안 밟고 마구 그냥 달리시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 때 그렇게 공짜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다가 완전 자전거 다 부서지고 여기가 피투성이가 엉망이 되어 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저성장 속도가 이제 마이너스로까지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자리 부분이 이제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경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이미 이제 중반이 넘어가는데요. 우리 때만 해도 사실 가난이라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조금 더 가난했어요. 버려진 버스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무허가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을 전체에 자동차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거든요. 잘 사는 집이 폰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가난한 거죠. 마을 전체에 차량이 한 대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거의 차량이 한 대, 두 대가 있고 거의 뭐 컴퓨터도 기본적으로 거의 다 몇 대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가난이라는 것이 그렇게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다라는 겁니다. 불과 30년 정도 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이제 성장을 해서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방비 더 내놓으라고 그때 압박했던 뉴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도대체 왜 국방비를 더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턱도 없이 이제 10배씩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을. 그때 다들 국민 모두가 우린 선진국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선진국 초입에 와 있고 이미 이제 3만 불 실에 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면 다시 이제 중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죠. 쭉쭉 올라가다가 나중에 몰락길을 거치게 되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탑10 안에 그죠 8위까지 올라갔다가 추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자연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상기온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 시대에 쓸 수 있는 지구의 모든 에너지원들을 다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툰베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을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아주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요. 저 그림이 뭐냐면요. 우주에서도 관측되는 아마존 산불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이틀 동안에 무려 1600건의 산불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1600건이 산불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국가 주도로 브라질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암묵적으로 산불을 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났느냐면요. 무려 한반도 규모의 8배 규모.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한반도의 8배 규모를 다 태워버린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일일이 벌목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불 다 태워버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 소사료 농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고기를 먹는 것도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소가 또 어떻습니까? 이 배변을 하거나 그러면서도 분출하는 이산화탄소 가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소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다 태워버렸다 이 이야기를 듣고 소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보다 더 심각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충격적이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고기도 되게 조심해서 조금씩 가려서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구의 한 15%에서 많게는 20% 정도에
산소를 만들어내고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로부터 2년 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중국발 문제다. 또 이런 아마존에서 있었던 동식물들이 더 이상 기거할 수가 없어서 박쥐 같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해서 믿기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준으로 무려 510만 명이 사망을 하고 무려 2억 5,700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순위도 보면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끝도 없이 이제 되잖아요. 우리나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약 1,000만 명 정도 더 많거든요. 근데 무려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저 순위에서는 빠져 있는데 한때 5위까지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일단 코로나가 사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재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70억 명이 환경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0억 명의 이제 조별 과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더 신경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환경을 생각하는 거. 힙하게 좀 멋지게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나 상품을 더 좋아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찐 환경을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소비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ESG 경영이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환경에 대한 이슈, 그 다음 사회, 인권에 대한 이슈, 세 번째가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한 이슈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갈등을 하죠. 미국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물론 아주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소수까지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슈, 인권에 대한 문제. 물론 중국은 반드시 인권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당장에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에 있거든요. 중화 사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토막토막 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요소고요. 그러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 역시도 입사 지원할 때 거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전략,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요. 코로나19로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요. 경제의 흐름이 새로운 기준이 정립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BC가 Before Christ, AC가 After Christ였었는데요. 지금은 Before Corona, After Corona라고 바뀌었다라고 우픈 이야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도 코로나가 전부를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 2년 동안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실 지긋지긋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도 결국은 종식될 거라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라본다라면 충분히 이제 종식될 거고요. 다만 시간의 문제겠죠. 앞으로 이제 독감 수준으로 분명히 이제 떨어지긴 할 건데요. 문제는 그 결과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기업이나 한 개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대체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K자형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누군가는 훨씬 더 많은 더 큰 것을 과실을 얻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더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일어날까요? 미래 트렌드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을수록 그런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면요. 지금까지 산업환경, 수명, 경제환경, 그 다음 자연환경, 교육환경, 인간의 욕구, 채용환경, 직업세계, 그 다음 여러분 일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트렌드가 있다라면 그런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그다음 이런 변화를 통해서 성장한 기업,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해서 실패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이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면 캡처해 두시거나 사진 찍어 두시고 반드시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변화된 채용 방식과 2022 취업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가장 지금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취업 동향, 채용 방식의 변화, 여러분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취업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취업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고, 비대면, 마스크 쓰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 트렌드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일자리 감소입니다. 이게 코로나 딱 오기 전에, 그해 1월 달에 금융위기급 고용 참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취업 벼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코로나가 닥치면서 10년간 취업자 수 증감 추이가 마이너스로 가장 크게 떨어집니다. 코로나로 문이 닫혀 있어서요. 지난해 7월에 보면 21년 만에 최악 수준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월 고용 통계입니다. 그런데 한 해 이제 통계를 본다라면 8년 만에 최저치 올해 2월까지를 보면 최저치 58.6%를 찍고 있다. 그만큼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통계 자료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불안합니다. 취업 그 자체에 아예 고용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특정한 업체들, 항공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불안하다라고 약 78%의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될까, 또 채용이 연기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죠. 두 번째가요, 언택트 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비대면으로 이제 채용을 하는 방식이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채용 시장이 바뀐 거죠. 화상 면접이라든지 AI 면접이라든지 정기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이라든지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면접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 이렇게 나가서 면접위원으로도 활동도 하긴 하는데요. 다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서로 이제 면접관으로서 또 피면접자로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예전에는 뭐 마스크를 안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해서 모두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하거나 아예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택트 채용을 실제로도 면접관도 구직자도 이렇게 원한다. 이런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바라보면요. 어떻습니까? 언택트 채용이 실제로 50% 이상의 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이 새로운 기준으로 들어설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언택트 채용을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가 취업 트렌드, 채용 형태 변화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채용 시기의 변화, 채용 방식의 변화, 공채의 종말입니다. 채용이 어떻습니까? 도표 보시면 1년 상시로 한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우리 때는 대학을 졸업할 때,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집중적으로 이제 공채가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년 상시로 이제 채용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공채보다 소규모 수시 채용, 채용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수능을 볼 때도 수시를 70에서 80% 보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찬반들이 많아서 조절을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수시가 많단 말이에요. 기업도 과거에는 공채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수시 채용이 이제 벌써 63%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따라서 어떻습니까? 여기 뭐 79%까지 상반기에 수시 채용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2021년도의 자료를 바라보면 신입 시장에서는 62%, 경력직에서는 37% 정도 이렇게 했었고요. 수시 채용이 37%, 경력직에서는 무려 80%가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기업 공채 종말입니다. 격변하고 있다라는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의미를 바라본다면 이게 일본 방식과 한국 방식인데요. 과거에는 고도성장기에는 무조건 10,000명이 지원하면 100명을 1등부터 100등까지 딱 뽑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서 줄 세워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사실 부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떻냐면요. 굉장히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냐면요. 그러니까 10,000명에 100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000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그러니까 천등이 되어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라면 이제는 신입직 시장이 서서히 이제 고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직 채용 시장으로 이게 서구 중심으로 미국 중심 방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입직 시장은 투 트랙으로 있긴 하지만 경력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가기 위해서 취업 재수, 3수, 4수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6개월 정도, 한 해 정도는 조금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최고의 스펙이라고 볼 수 있는 경력을 쌓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삼성그룹은 공채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눈치를 보든 국민과 국가의 눈치를 보든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공개 채용 방식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시 채용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전 기업들의 한 70% 정도가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훨씬 더 많이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가 직무 능력 중심 NCS 채용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스펙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채용 비리라든지 공정하지 못한 채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국가 주도로 이제 직무 능력 중심 NCS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지금 모든 공공기관은 NCS 이제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사실 NCS를 준비를 잘한 친구들은 지방대여도 명문대 학생들을 누르고 이제 합격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NCS란 말 대신 이제 블라인드 채용, 더 심도 있게 아예 학점, 학벌, 지역 그런 것까지 하나도 안 보고 보겠다. 실제로 이제 면접 현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걸 가지고 하거든요. 자기소개서하고 여러분 다 가린 이력서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오로지 실력과 직무 적합성만으로 뽑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직무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여러분이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은 이걸 이제 적용하는 기업도 있고 적용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 기업들은 이미 직무 역량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주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빵틀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신들에게 이제 빵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제 자체적인 직무 역량을 이제 체크하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간다라면 반드시 이제 NCS를 보셔야 되고요.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대기업은 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적성 검사하고 조금 비슷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하는 친구들은 공기업도 볼 수 있긴 한데요. 이 NCS 때문에 또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먼저 테스트를 해보시고 난 잘 나온다 이렇게 싶으시면 공기업도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그게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깨끗하게 포기하시고 여러분 다른 기업들을, 민간 기업들을 준비하시는 것을 전략으로 삼으시기 권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는 무조건 10,000명에서 그 100명을 뽑는 우수 인재 채용 방식에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Right people, right person, right place. 적합한 위치에 적합한 인재를 적정 스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게 한국이 이제 저성장이 거의 지금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불리합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20대 취업문이 굉장히 이제 불리하고 특히 이제 한국이 조금 더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입직 시장에 우리가 더 많이 강제되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갈수록 이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 있죠. 통계청에서는 두 자릿수 10%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기관에서는 34%, 그리고 현장에서 물어보면 약 50% 정도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업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구직자들의 암울한 현실을 이제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학 1학년, 2학년만 되어도 벌써 내가 취업이 잘 될 수 있을까의 이런 고민들을 벌써 시작하고요. 3학년, 4학년 되면 아주 강력한 압박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고3 때 느꼈던 것과는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고3 때는 주어진 공부해야 될 거리는 방대하지만 그래도 좀 주어진 게 있잖아요. 취업 준비는 훨씬 더 폭넓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뉴스에서도 끝도 없이 어렵다 하니까 더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위기의식을 어느 정도는 조금 가지고 가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직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지역 내 부모님과 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에 자꾸 안 가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성향들이 있죠. 자꾸 취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큰 압박감이다 보니까 불안증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내 에너지가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지준생이 무려 88%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번아웃 경험을 겪고 있죠. 자, 저희 때는요, 대학생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면요, 제가 87학번입니다. 너무 오래된 구석기 시대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요. 저희 때는 대학생이 한 25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졸자 일자리가 25만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인문계열이든 이공계열이든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은 대기업 들어가고 조금 못해도 기업 들어가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대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한국의 경제도 계속해서 늘어났잖아요. 10배 규모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한국의 경제 규모가. 그렇다면 일자리도 최소한 5배 이상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업 구조가 이제 고도화로 발전이 되면서 필요한 인력은 제자리예요. 여전히 아직도 25만 명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졸자가 늘어난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인구 구조에 따라서 대졸자들이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가 되면 인구 구조에 따라서 취업 문제가 저절로 좀 많이 나아질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여러분 잘 견뎌나가야 되잖아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공급은 넘치는데
그죠? 여러분을 채용해야 될 수요는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취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여러분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학교에서나 공공기관에서나 국민복지 차원에서도 직업복지를 구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업복지가. 한 개인이 직업을 스스로 상직하거나 만들거나 입직할 수 있다라면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죠. 복지금을 얼마를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이고요. 실제로도 취업률이 올라가고요. 그런 것들이 또 입직했을 때도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교육도 또 학교 내에서도 또 공공기관의 도움도 분명히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도 많은 취업률이 올라간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케이스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기업들의 이제 채용은 어떻게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 수 있잖아요. 기업들은 아주 이제 복잡하게 이제 경제 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합니다. 과거에는 천편일률적이었다면 이제는 너무너무 달라서 기업마다 서로 다 다른 겁니다. 분야별 전문 인재를 그래서 채용하려고 하고요. 기업별로, 산업별로, 그리고 직무 역량별로 굉장히 구조화된 면접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학 점수가 높은 것보다는 실제로 회화 실력을 더 많이 테스트한다든지 또 면접도 어떻습니까? 등산 면접, 요리 면접, 뭐 노래방 면접, 별의별 면접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어떻게든 간에 조금 더 많은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기업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사실은 AI 채용을 이미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드러내놓고 못하다가 코로나가 19가 닥치면서 이제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이제 AI 면접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 교수로도 이렇게 해봤었는데요. 온라인이나 사이버 대학이다 보니까 채점을 하면 모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물을 여러분이 그대로 카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60% 이상을 맞으면 여러분이 점수를 제대로 맞을 수가 없고 80%, 제 기억에 90% 이상이면 빵점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시겠죠. 기업들이 방대한 자기소개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카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떠도는 걸 그대로 카피하시면 큰일 납니다. 낭패를 겪습니다. 모사율이 그대로 떠거든요. 그래서 모사율이 한 20% 이상이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경고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심지어 탈락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거 그대로 카피하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AI 면접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AI 면접을 할 때 삼성전자에서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AI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사람들, 뭐 누구나 다 집에서 본다라면 컨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거의 다 잡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주 극소수가 이제 편법을 썼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개인이 검사관이 한 모니터에 9개 CCTV처럼 딱 봅니다. 9명의 검사 보는 걸 보고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손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게 알람이 나와요. 알람이 삐 하고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다. 왜 내 손 빠져나가는 것까지 하느냐. 근데 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지. 눈동자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이게 또 알람이 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잡아내기가 쉬웠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사트라고 하잖아요. 기업마다 이런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약 3,000개 고사장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3,000개 고사장에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시험지 출력해야 되고 시험지 비밀 보관해야 되고
또 그죠, 장소 섭외해야 되고 거기에 감독관 나가야 되고 이게 창고도 필요하잖아요. 그 전부 다 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 온라인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이제 역량 검사를 AI로 이제 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AI 면접도 보지만 AI 역량 검사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IT라는 기관이 있고요. 거기에 가시면 여러분 AI 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AI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모의 테스트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번째가 기업들은 탈스펙을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방대 우대 현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공기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데요. 모든 학벌 이런 걸 안 보는데 지역이 이렇게 타 지역에 있으면 이런 역차 혹시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곳이 수도권 지역에 이제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직률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대생들에게 우대를 실제로도 해주는 이런 역차별적인 요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실제로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업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의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적인 요소도 여전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인턴인데요. 이게 이제 체험형 인턴이 있고 여러분이 채용형 인턴이 있잖아요. 인턴 출신을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더 이제 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인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셔야겠죠. 네 번째가 맞춤형 선발입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서로 다 달라져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인재를 필요로 하는 인재를 딱딱딱 필요할까, 채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맞춤형 인재를 선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자기소개서인데요. 이게 이제 에세이형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이 행동 중심으로 기반으로 해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보지 않았어요. 물론 서류 전형 처음에 할 때는 안 봐요. 근데 서류 전형에 통과하고 나면 그때는 일일이 꼼꼼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써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도 고민이 많지만요. 기업들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업 오너들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만약 오너라고 한다라면 누군가가 채용을 입사 지원을 하려고 할 때요. 이걸 TO라고 하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TO가 가득 찼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군가가 아주 뛰어난 인재가 분명하게 미래 먹거리를 제안한다. 그리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한다. 그걸 잘할 수 있겠다. 이렇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여러분이 경영자라면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사 담당자라면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경영자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경영자라면요. 당연히 연봉 3, 4천만 원 받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10억 이상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누가 채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만큼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그 자질구레한 스펙들 아무것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 채용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취업 트렌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independent worker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디밴더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홍대나 이런 작은 이제
뭐 밴드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자리에서 긱 워커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직업인들, 프로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직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independent worker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역량 있는 사람들이 조직을 벗어나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먹거리를 스스로 책임지는 인디워커가 앞으로 저는 확산이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은 내가 취업을 안 하신 분이라면 아직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먹거리를 창출하고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역량이 쌓이고 경험이 축적이 되면 내가 독립적으로 일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들 겁니다. 저도 39대까지는 조직 생활에 있었거든요. 성실히 일한 덕분에 전문 경영인까지 자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불안했죠.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온다라는 게 너무 불안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나이가 들었다면 아마 용기 있게 그렇게 사표를 던지고 못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디로부터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제안이 오거나 또 정교수, 남들은 그 가고 싶어하는 돈을 내고 간다라고 하는 정교수직을 와도 제가 이제 거절을 할 정도로 제 힘이 이제 생긴 거예요. 인디펜던트로 워커로 여러분이 힘을 생기고 나면 어떤 곳으로부터도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서요.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인디워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대 트렌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여러분 사실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채용 시기가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졸업할 때 그때 취업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계속 준비를 여러분이 항상 언제든 지원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가 언택트 채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대면 화상 면접에 대한 이런 준비들도 충분히 카메라에서부터 테스트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여러분 해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가 NCS라는 공기업을 안 들어가더라도 ncs.co.kr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직무가 한 1000여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민간 기업에 적용할 수 있어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적합한 인재예요. 내가 들어가는 분야에서 내가 적합한 인재인가를 여러분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대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아질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 경력을 쌓고 조금 낮은 곳이라도 처음에는 좋은 데를 여러분 지원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눈높이를 낮추지 마시고 높은 데를 도전하시되 안 된다라면 낮은 곳이라도 일단 경력을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취업 교육이나 취업 상담이나 취업 컨설팅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좀 배우고 상담 받으면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업들이 다채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3학년이다 라고 하면 대학교 4학년 되어서 취업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고 싶은 기업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지 미리 살펴보시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AI 채용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웹캠이라든지 삼각대라든지 그 다음 여러분 모의 연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여러분 스펙 위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탈스펙 위주로 가서 사실상 70% 이상이 취업을 넘어가서 갑니다. 물론 취업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기준만 넘어가면요. 역량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려고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미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취업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먹거리는 내가 스스로 창조한다 라는 여러분이 좀 마음을 다지시고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내가 억지로 이렇게 일하지 마시고 독립적으로 내가 나중에 나가더라도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직 내에서도 입사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면 나중에 그것이 또 그 조직과 연계를 하게 되고 인디워커라 하더라도 조직과 또 연결이 되어야지 여러분 일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디워커로서도 또 준비해 보는 것도 해보시기 권합니다. 이렇게 2022년 12대 트렌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강의 끝까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좀 집중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들으셔도 괜찮고요. 다만 잠깐 쉬더라도 좀 생각하시면서 집중해서 스톱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3부 취업 성공 전략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점이죠.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취업이 되고 싶다라면 그렇게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여러분 돈을 벌고 싶다라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연애를 잘하고 싶다라면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봐야겠죠. 불행한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렵겠죠. 본인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불행한 삶을 그려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 주변을 들여다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도 어렵다 하지만 분명히 취업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대학에서 취업 수기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어느 친구가 잘했는지 평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9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5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기본기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쟤는 취업이 됐는데 나는 취업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 수준에서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는 그죠, 취업이 된 친구는 같이 술을 먹어도 그죠, 수업에 참석했고 수업 내에서도 이 친구는 자고 있었지만 딴짓하고 있었지만 스마트폰 하고 있었지만 이 친구는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인사하는 거나 사람들하고 대하는 거에 대충 했지만 인사도 깍듯하게 하고 해야 될 거 하고 학점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가장 필수적인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요. 어렵다 하지만 이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뭐 대단한 거 없네, 별거 없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교만함이죠. 그런 교만함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뭔가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취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하게 사는데 뭐 거대한 비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프로 선수조차요. 전 세계 1위 하는 타이거 우즈, 한때 1위 했던 선수조차도 코치가 있잖아요. 슬럼프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면요. 다시 기본기를 훑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기를 바로잡는 거예요. 내 몸을 바로잡는 거예요. 기본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저 볼링 하는 사진을 올려둔 이유는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볼링을 동호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서 볼링을 배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근데 한 달 내도록 공을 못 잡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당시 3학년이었습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연배에 좀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당시에 나이도 많으신 분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볼링을 배우러 왔는데 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잡고 맨날 자세를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제가 총대를 메고 선생님을 설득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볼링을 배우러 왔는데 공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잡아보고 맨날 이거 손동작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군대를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군인이 총 쏘려면 총알을 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디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시키는 거 똑바로 하세요. 괜히 공들다가 자세 흐트러집니다. 네. 하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후부터 이제 공을 잡고 나서 훈련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볼링 동호회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공을 치기 시작하는데 최고 많이 쳤던 것 중에 하나가 볼링을 12번을 쳤습니다. 13번을 볼링을 치면 이게 스트라이크를 치면 300점이거든요. 저는 269점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했었더라면 299점이 나왔을 건데 제가 8개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치니까 볼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겁니다. 너무 그 시선이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볼링 쿠폰을 1등하면 50장인가 100장을 준다라는 겁니다. 실망을 해가지고 동호회에서 다 그게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긴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기본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 기본기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볼링을 그렇게 잘 못 칩니다. 백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계속해서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본을 끝까지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잘하고 싶다라면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겠죠. 두 번째가 구직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준비를 합니다. 취업지원센터나 내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인척, 선배 찾아올 때마다 또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구직 활동을 나서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지 그냥 손품 정도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지금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 구직 활동들을 하는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시스템 활용인데요. 모든 학교에 가면 취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센터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다 있죠. 국가라는 제도도 여러분에게 취업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한 대학에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 둔 건데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진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졸업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도 도와준 게 없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취업지원센터나 이렇게 가끔 강의를 나가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할 때마다 모집이 안 된다라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해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눈을 뜨시고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가까이에서 더 좋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강사님이나 상담사님이 있을 거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도 제도도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보는 것을요. 하지만 취업이 잘 되는 친구들은 이런 스킬을 좋더라는 거예요. 잘 썼더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분야에서 뭐 어떤 분은 전문가다, 대가다 이런 소리까지도 해주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하루에 300번씩 계속해서 꼼꼼하게 봐주면서 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작은 스킬 결코 그거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취업에서도 적정한 스킬이 좋더라는 겁니다.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섯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도전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몇 번 도전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몰라서 그러는 건데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저도 저희 모교에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되어서요. 대학에 가서 특강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배니까 대학 후배들한테 조금 꼰대 같은 구지럼도 할 수 있잖아요. 딴 데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병점이 엄청 높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후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해서 여기 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얼굴이 울프락울프락 한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그 특정한 학과가 있어서 여기에 지원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길래요. 제가 더 좋은 대학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얼굴이 더 울프락울프락 변한 겁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00스코어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좀 못 봤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덜컥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면접관들은 깜짝 놀래거든요. 혹시나 뭔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까봐.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저는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 때 충분히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랐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면 수영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맥주병 체질인 이 친구가요, 그냥 포기하고 말았었는데 다음에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바로 안 됐을 때 바로 다시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한다라고 했더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바로 하면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가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각 모든 분야에서 도전하는 근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작은 기업보다 떨어졌는데 더 큰 기업을 들어 합격하더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크고 안정적이고 좋은 기업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정한 삶에서 많은 도전을 했던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좋은 기업, 단단한 기업, 큰 기업, 안정적인 기업을 들어가면 좋겠지만요. 혹시나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삶에서 도전하는 기회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작은 일 속에서도 무한한 도전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원합니다. 자, 취업 성공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이라고요? 자격증이라고요? 경험이라고요? 경력이라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인드, 멘탈이라고 봅니다. 저는 상담 오면 이분의 마인드, 정신 상태부터 들여다보고 그걸 웬만하면 틀린 게 있다라면 뜯어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을 늘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제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 취업 박람회에서요, 제가 상담을 나가 있었습니다. 4학년 2학기 한 학생이요, 쭈뼛쭈뼛 하면서요, 여기 상담해도 되나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앉으세요. 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했더니, 그걸 몰라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학년 때나 2학년 때, 저학년 때는 어딜 가고 싶으셨어요? 했더니 금융권을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제가 금융권을 채용 대응을 해봤는데요. 지금도 가장 스펙을 많이 따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권입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러분 빵긋 웃으니까 금융권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교적이고 해맑고 친절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엄격한 이런 보수적인 스타일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이런 준비를 해온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라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히 스펙이라는 게 없는데요.
맞아. 제가 그 자격증은 하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격증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어요 하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있겠는데요? 28살이라는 거예요. 공모전도 해본 적 없어. 토익 시험도 해본 적이 없어. 학점도 낮아. 장학금도 받아본 적도 없고 경력도 없고 인턴도 없고 학교에 동아리 활동도 없어요. 자, 여러분 볼 때는 이 친구가 4학년 2학기 10월 말이었어요. 공채가 소위 말하는 피크치에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될까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안 될 것 같대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했더니 대기업 가고 싶대요. 저도 대기업 채용 대행을 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게도 될 수 있을까요? 해봤더니 안 될 것 같아서요. 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 3월에 토익 시험이라도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벌써 29이 되죠. 졸업한 이후에. 자, 이 학생의 문제점, 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 강의를 가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1학년, 2학년들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표가 없네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금융권 되기는 대단히 사실 어렵습니다. 대기업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레짐작하고 포기를 해버리는데요.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포기가 습관이 됩니다. 이게 이제 눈높이를 낮추는 것의 위험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전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오기라는 게 생기거든요. 두고 봐라. 반드시 더 잘할 거다라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는 것이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냉혹한 현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자격 요건이 부족한 내 상황에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상황을 냉혹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가져야 되죠. 그렇게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이 생망이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저 역시도 가난해서요. 직업군인을 4년 6개월을 다녀와서요. 29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사실 동기들보다 연봉을 반토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마인드 중에 하나는요. 제가 한 기업에 이렇게 본부장으로 있을 때 지원했던 개발팀장 PM급 인재였습니다. 첫 문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병할 국가에서 태어나서 미국 진출에 실패한 땡땡땡입니다. 이미 국가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마인드가 확 느껴지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는 조금 살짝 화가 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당신이 나를 채용하려면 부르고 나 바쁜데 괜히 간 보려고 부를 것 같으면 부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채용을 할지 말지는 직접 보고 이제 결정을 해야 최종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채용 안 할 것 같으면 부르지 마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력서조차도 열어보지 않았던, 물론 나중엔 열어보긴 했었는데요. 굉장히 이런 인식이 강렬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요, 굉장히 이제 미국 대공황 시절에 실업률이 50% 정도, 2명에 1명꼴이 취업이 안 되는 그 기간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천만장자 송과학 강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동을 했고 선생님이 운영하는 교육기업에 제가 입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력서를 보낸 거예요. 바쁘실 건데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10까지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은 제가 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을 테니까 일단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연봉을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이제 깊은 감동을 하고 자기가 강연할 때마다 기업 강연할 때 그 청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기업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진 인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력서를 이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게 그 대기업에 입사해서 10년 만에 그 대기업의 임원까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도 마찬가지고요. 30대도 마찬가지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연령대를 굉장히 폭넓게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나이 드신 분들도 하다 보면 제가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질의응답을 받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알겠다. 네가 마인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유망직업 하나 딱 찍어주면 좋겠다. 지난번에 보니까 20대 강사가 와서 중국의 보따리 장사 이런 거 잘 된다라는데 그런 거 딱 찍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식은땀 삐질 흐르더라고요. 20대 강사보다 제가 못해졌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질문 반사?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반사했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이런 걸 물어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게 딱 50대인데도 여러분 20대나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유망 자격증,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뭐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나 물어봤더니 운전학원 했다는 거예요. 10년 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하셨나요? 했더니 나도 나름대로 대기업에 주류 유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왜 그만두셨나요? 했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젊어 보여서 모르시는가 본데요. 그 당시 IMF가 와서 막 다 잘렸죠. 아니 그래도 좀 쉽게 취업을 한 거죠. 그냥 일자리 없다라고 해서 덜컥 운전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20년의 경력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답변을 줬더니요. 식은땀 저는 삐쭉 흘리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나씩 다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강의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역시 마인드가 가장 중요해. 진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어린 코끼리가 꼼짝달싹 못하도록 쇠말뚝을 탁 박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둥바둥 아무리 해도 꼼짝달싹 못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요. 조그만한 나무 말뚝에 박아놔도요. 무기력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1톤 정도의 몸무게가 성인 코끼리가 되면 되는데요. 그 정도면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이 자리에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거의 다 마음의 사슬입니다. 그러니까 말뚝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사슬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 마인드 또는 멘탈, 믿음, 의식, 관점인데요. 이것을 마인드를 조금 더 여러분이 폭넓게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를 상담을 했는데요. 물론 주로 20, 30대가 가장 많긴 하지만 청소년부터 5, 60대까지 상담을 했는데요. 딱 거의 다 동일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방되어서 안 돼요, 부모가 반대해서 안 돼요, 학벌이 낮아서 안 돼요, 학력이 낮아서 안 돼요, 자격증이 없어서 안 돼요, 뭐 못생겨서 안 돼요, 뚱뚱해서 안 돼요, 키가 커서 안 돼요, 키가 작아서 안 돼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외국어 못해서 안 돼요, 뭐 여자라서 안 돼요, 나이가 많아져서 안 돼요,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나도 무엇을 하든 간에 절대 안 된다라는 한계를 짓는 표현이나 말을 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자기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트려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계를 좀 뛰어넘으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두 번째가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저는 그 방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취업의 방향, 그러니까 기업 방향,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직업, 진로 이런 부분을 봅니다. 제가 한 대학에 이제 취업 전담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이제 한 공공기관에 채용 대행을 할 때네요. 이 친구가, 저희 직원들이 뭐 한 보름 내도록 한 기업 전체를 이제 채용 대행을 했는데요. 공공기관을 이제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이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컴플레인 전화를 이분이 한 10통이 이상이 와서 직원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주변의 여러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학생이었어요. 자기가 7년 정도 이 공공기관을 가고 싶어서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학점이 보니까 모집 공고엔 3.5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의 3.49예요. 0.01이 모자란 거예요. 너무 아깝죠. 제가 인사 담당자한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면접 보고 나서 평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직급이 과장이었거든요. 정 과장님, 누구 잘리는 거 보고 싶어요? 여긴 공공기관이라고요. 그런 건 전화 끊으세요. 팍! 이렇게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다른 데 더 좋은 데를 알아봐 주겠다라고 했더니 안 된대요. 자기는 거기만 목표를 보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히 위험한 거죠. 이미 재수를 했고 앞으로 삼수하겠다는 거예요. 졸업했는데 학점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내가 어디를 나가고 싶다라면 그래서 취업 목표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로 방향이 맞는지, 취업 목표가 맞는지. 그렇다면 그 기업이나 그 직업에서 요구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자격 요건 0.01을 4학년 때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못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허들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고도의 이게 도덕성이고 고도의 지략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어떤 삶의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고지식하게 무조건 안 되는 데를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 대학에 제가 이제 취업 전담 교수로 있을 때였는데요. 이 친구는 항상 이제 후배들이 오면 좀 뻥행부라 이런 거 많이 치는 거예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너네들처럼 그렇게 찌질하게 놀지 않았다. 나는 과감하게 수업을 찢어 다니면서 놀았다라는 무용담을 마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이 친구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왜냐하면 몰수 자격증 책을 보고 있거나 토익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취업 준비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하루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쫙 읽어보니까 일관되게 꼼꼼하다라고 이렇게 다 써져 있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너 진짜 꼼꼼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니요 이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꼼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냐 했더니 취업 강사님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회계학과니까 뭐 재무팀에 들어간다든지 회계팀에 들어간다라면 총무팀에 들어간다라면 꼼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다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보야. 그래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요? 하길래 아니 꼼꼼한 인간이 학점은 3.1이고 그럼 학점이 3.1이면 다른 걸 뭐 보완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완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네가 말하는 스타일이 보면 좀 뻥행구라가 많은 그런 스타일인데 이 꼼꼼한 거하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길래 넌 영업직이 좀 스타일인 것 같아 라고 했더니요. 그쵸. 제가 영업직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영업직에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읽어보는데 입사 지원 동기가 녹색이 좋아서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지람했습니다.
아니, 초딩도 아니고 중딩도 아니고 녹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오렌지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빨간색이 좋아서 지원하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요. 그 회사 상품은 이용을 해봤냐고 했더니 이용해봤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고 내가 입사한다면 어떤 걸 더 보완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써라라고 해서요. 실제로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식사 함께 해요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역시 꼼꼼하지 않게 가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 진로 목표, 직업 목표, 목표 기업에 대한 목표가 맞는지 일단 점검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관점이에요. 내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자꾸 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학과 때문에 얽매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이 특정한 직업을 선호해서 특정한 것을 하고 싶다는 건데요. 조금 더 관점을 넓혀보면 다른 직업들도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그 별거 아니라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서도 기술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쓸 수 있는 중심으로 제대로 써야지만이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게 조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환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완벽한 이성을 꿈꾸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죠? 엄청나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완벽한 이성을 꿈꾸잖아요. 완벽한 사랑을 꿈꿉니다. 저기 우리 공주님이 한때 좋아했었던 드라마인데요. 저런 잘생긴 배우와 남자, 여자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20대, 20대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은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와 적성과 가치관과 비전에 맞는 여러분 직업을 천직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천직을 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천직을 운명 같은 이런 직업들이 어딘가에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되되 이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대학과 내가 좋아하는 학과를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했다. 내가 좋아하는 직장과 좋아하는 직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좋아하는 사람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사랑해 주지 않는 거다. 이런 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인생이 굉장히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요. 성공도, 행복도, 사랑도, 심지어 직업도, 천직도 다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찾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보다는 자기의 업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 전략으로 우리 구직자들이 알아야 될 스킬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방대하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취업, 진로, 지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올바른 취업 진로 지도자 1000명을 육성을 하면 이들이 이제 10만 명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이 또 100만 명에게 영향을 끼쳐서 대한민국의 진로 의식이 저는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했을 때는요. 저도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파트 그렇다고 이제 물론 열심히 책 읽고 저도 배우러도 다녀봤는데요. 다들 조금씩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전달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굉장히 이제 많은 걸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고도성장기에는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근데 기업들은 이미 이제 준비되어 온 인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술적인 스킬적인 요인들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다 익히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팀을 통해서 배울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 중에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커리어 포트폴리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하면 예전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디자이너가 가지고 다니는 서류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커리어를 전반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에서도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력서 한두 장으로 한 개인의 역량을 다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경력직 채용 중심 시장에서는 중요해질 거라는 겁니다. 100명에 1명이 작성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해놓으시면 앞으로 이제 경력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걸 크게 이야기하면 퍼스널 포트폴리오가 있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 저도 30대 중반에 이직을 할 때요. 연봉을 한 70% 이상 많이 받고 이직을 했거든요. 그때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이 산업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신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매출과 수익을 어느 정도 일으켜서 본사와 시너지를 일으킬 것인가 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으로 입사해서 CEO까지 제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조금 더 경험이 쌓여야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퍼스널 포트폴리오예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실제로도 제가 아는 그 디자인 회사의 사장님이요. 너무 포트폴리오가 잘 써가지고 깜짝 놀라서 밤 11시에 그분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당장 내일 면접 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너무 속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면접 와달라고 해서 최종 합격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줄 수 있느냐니까 개인정보에서 못 본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훑어만 봤는데요. 너무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리어 포트폴리오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가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펼쳐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 왔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은 어떤 많은 기업들은 하도 많이 가져오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너무 착하다 보니까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남자 같으면 이 스마트폰을 여기 끼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음으로 여러분 해놓으셨다가 PPT로 이렇게 또는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1분 PPT로 이렇게 보여주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 우와 역시 디지털 세대는 달라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산업의 어떤 동향, 국내 동향, 해외 동향, 기술 동향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구축을 하다 보니까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자신 있게 면접을 다 임해서 최종 합격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큼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분은 본인의 이제 브런치에 올린 건데요. 본인이 이제 마케터예요. 마케터로서 자기가 포트폴리오를 펼쳐가지고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본인이 회사를 거절한 적은 있어도 그 정도로 포트폴리오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이렇게 바인더로 또 책으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굉장히 자유롭게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꿈에서부터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은지 뭐 진로 계획에서부터 경력,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상이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활동해왔던 인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겠죠. 요거를 한 8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생애계획,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큰 우리가 뭐 자기소개서로 보면 20년 후에 인생의 포부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
그 다음에 자기소개적인 부분에서 있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핵심 강점이 뭔지, 그동안에 어떤 학습을 해왔는지, 그동안 취업 준비를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프로젝트는 뭐였는지, 경력활동, 경험활동 이런 게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 역량을 썼는지 처음에는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도 해보시면 좋고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클리어 파일 같은 데다가 만들어 보면 좋겠죠. 요걸 또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jobis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AI 기반의 직무 역량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어서 AI 리포트로 해서 여러분이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도 하니까 여기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또 붙이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이제 차별화 전략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공이 이제 불만족한 사람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한 5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은데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 전략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전공이 마음에 안 든다라면 전공을 빼는 거죠. 그럼 다른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한 분야를요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에 한 명도 안 될 겁니다. 그 대부분은 사실 도찐개찐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상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슷비슷할 때는 되게 갈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1+1이나 2+1이나 상품을 팔면 솔깃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플러스 알파예요. 전공의 플러스 알파나 전공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의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1+1을 여러분이 전략으로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취업,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도 좀 매력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열의와 열정 흔적을 남겨드려야 됩니다.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여행사에서요. 정말 여행사 직원분보다도 문의가 오면 더 빠르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딸기 공주라는 닉네임이었었는데요. 이분이 와가지고 면접할 때 그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딸기 공주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혹시 그 딸기 공주님이세요? 하니까 예. 그러니까 합격 이렇게 바로 해주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농담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그 회사에 대한 평소에 열의와 열정, 그 회사 직원들이 그 이름을 알아볼 정도의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너도 나도 없이 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누구나 아는 국민적 앱이 되었었는데요. 저게 보세요. 2013년도만 해도 거의 잘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요. 한 병원에 마케팅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게 너무 편해서 그 앱에 대한 칭찬을 본인의 블로그에다 계속 올린 겁니다. 여러분이 마케팅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이름 검색하잖아요. 연예인들도 자기 이름 검색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을 검색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자꾸 검색을 하는데 자기 회사 홍보한 것보다도 저분이 올려놓은 게 더 많이 자꾸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우리 회사에 와서 마케팅할 의향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달의 민족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 가지고도 나중에 책으로도 쓰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아오츠카에 합격한 종진 씨는요. 스포츠학과였거든요. 취업이 워낙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그 나름대로 영업관리직으로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제시하면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3년이란 공백이 있었던 경식 씨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지금은 뭐 여행이, 해외여행이 조금 자유스럽지 못하긴 하지만요. 여행할 때마다 그 호텔 사진을 통해서 어떤 호텔이 어떻게 좋았고 어떤 부분이 보완했어야 하고 그럼 들어가고 싶은 이 호텔에서 어떤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쓰면서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도로공사, 전국에 있는 도로공사를 100군데의 지사를 방문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면접관이 뭐 그 열정에 합격을 안 주고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 열정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아띠의 인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소위 말하는 친화 스타일로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화이트 칼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화이트 칼라는 지식을 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좀 노동,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할 때 이걸 합친 것을 브라운 칼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북촌 거리에 인력거꾼, 그러니까 문화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전국에서 물론 아띠가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물론 좀 카피를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긴 한데요. 그래도 그런 사회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의 색깔로 일자리를 창출한 거죠. 그 다음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만의 색깔로 진짜 똘끼 넘치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50cc로 유럽을 하고 말로 타고 하신 분도 있고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바뀌신 분도 있고요. 유광현 씨는 100만 원 들고 아예 전 세계 1년 동안 여행을 해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에 가서 영어도 본인은 못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략은 거기에 있는 한국인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 가는 길에 들리겠다고 한 번만 만나뵙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남 이야기 들어도 대충 듣잖아요. 근데 엄청 열심히 듣고 와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오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오 멋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리액션을 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듣게 되면서 그러면서 숙박도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할 거리도 좀 달라고 해서 일도 하게 되고 또 다른데 아르헨티나 다른 기업에 가서 또 소개를 받아서 가고 인근에 또 브라질에 가서 소개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여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 나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특수한 사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뷰카 시대라고 하잖아요. 환경이 불확실하고요. 변동성이 너무나 많고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정형화된 학습과 스펙으로만 쌓아온 인재보다는 비정형화된 학습, 이게 뭡니까? 정형화가 안 돼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것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그 분야의 역량을 집중해서 여러분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학습과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강의 끝까지 들으면서 많이 힘드셨을 건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아주 동기부여도 많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그냥 좋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취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행동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과 진로는 그냥 교육을 듣고 강의 듣는 것으로 끝내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몸으로 실천을 해서 하나하나 아까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냥 딸랑 이야기 듣고 좋겠네, 난 필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짜 구체적으로 실천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이런 전략들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신다면 분명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요, 제 연락처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두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저는 앞으로도 훨씬 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과실이 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 잃지 않으시고 굳굳하게 전진해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모두 안녕!